예, 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 있는 정광민이랍니다. 그 작년에도 사실은 이 행사에 제가 패널 토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슈어텍 관련된 주제였는데, 뭐 그 주제는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하고 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흥미롭게 또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주제는 사실은 뭐 저하고 이렇게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아니긴 합니다. 뭐 아까 앞에서 오전이나 오후 세션에서도 최근에 사회 변화를 이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주요 요인들을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뭐 사이버, IT 이런 담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담론이 있었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제 고령화에 대한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오늘 새 연사분들, 오늘 사실은 오전에서는 그 이제 국내 이제 연사분들께서 국내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발전에 관련된 그런 아주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오후에는 이제 해외 3개국에서 오신 요 연사분들께서 각국의 어떤 사례들을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발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 야마자키상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흥미롭게 들은 거는 이제 지역 의료제도나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과정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을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비스형 또는 개호형 유료 주거 서비스의 어떤 수요 증가,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나한 대표님께서는 헬스, 웰스 앤 셀프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험사든 아니면 금융사든 사업의 기회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주 흥미롭게는 이제 컨피던스와 커넥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고령 소비자의 어떤 인지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요 세 가지 요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보험 시장에서의 혁신 사례, 예를 들면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고정해서 이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혁신 사례나, 아니면은 우리 난임과 관련된 fem테크죠, fem테크, fem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의 이관옥 교수님께서는 고령층이 젊은층보다는 하우징 코스트가 더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고령자 주택에 대한 공공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령층의 부동산 주택 정책이 고령자의 어떤 재무나 주택 시장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관계성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세 분 연사들의 발표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3개국어가 혼재가 돼 있다 보니 연사분들과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니 그냥 차라리 한국어로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동시통역이 상당히 잘, 아주 유연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통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원래는 세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오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계신 세 국가 모두 다 고령화 문제를 이미 오랜 시간 경험을 했거나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또 곧 경험하게 될 국가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가별로 고령 문제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일단 그거를 한번, 뭐 이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한번 제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야마자키상께서 먼저 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プレゼンでもお 감사합니다. 話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 프레젠테이션에서도 日 말씀드렸듯이 本は 일본은 欧米に比べて高齢化のスピード 구미 が速か 각국과 った。 비교했을 때 고령화 속도가 25년,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10년 もっと大変 만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족 돌봄은 破綻をしている 이미 파탄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호,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정책적인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여성이 일본에서는 뭐 딸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고령자들을 돌보는 것이 예전에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사회화하는 것, 사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돌봄이라는 일이 그런 정해진 그 일이 아니게 된 것, 그것이 정책적인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병원이라는 의료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병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가 병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봄보험에서는, 개호보험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처음부터 개호 사업자로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돌봄 문제라는 것이, 요양 문제라는 것이 큰 사회적인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런 지적을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돌봄이라는 그런 개념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자의 돌봄이라는 것이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호보험을 시작할 때 노인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 이렇게 정책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죠. 일본에는 그때까지, 한국도 그렇겠지만 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에만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라든지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인이라든지 앞으로 부모님들을 돌봐야 하는 일반적인 계층 분들이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경제적인 부담도 가벼워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넓은 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그런 전환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영국에 한번 사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예.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So in the UK, I 이제 say 영국의 there are a few key 부분을 보게 problems. 되면은 이제 몇 The 가지 주요한 first 이슈들이 is a 있습니다. lack 첫 of 번째는 understanding 바로 of the over 이해의 50s 부족입니다. market. 즉 50대 Quite 이상 often as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businesses 있다라는 we 것이죠. will look 기업들이나 at 이제 the over 비즈니스들 50s 같은 as one 경우에는 segment. 50대라고 하는 often 것을 어떤 segment 하나의 younger 단일화시켜서 audiences, 시각을 보게 and then when we 됩니다. look at the over 즉 그냥 50s, 한 we'll 층으로만 just have them 본다라는 as 것이죠. one 그래서 젊은 층 blob 같은 경우 좀 더 of 쪼개서 audience. 보게 And 되는데 actually, 50대는 as 좀 we get 너무 하나로 older, 묶어서 보는 we 경향이 just become 있습니다. 그런데 more and 나이가 more 들면 들수록요, the 사실은 heterogeneity is a 사람들은 real feature. We 점점 become more 더 and more 다른 different 사람들과 from each 달라지게 other. 되고 So 각기 really 고유의 understanding 특징들을 the 갖게 life 됩니다. stage.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테이지, 특히 50대 이후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요, 이들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그 영국의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세대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차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나 웰스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보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삶을 영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소를 해서 정말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라는 꿈들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헬스 관련해서는요,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 웰스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스와 관련해서 보시면 더 많은 저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세대별로 해서 지금 연금이 어떻게 부족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60대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6만 파운드의 연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이제 이율로 해가지고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제하게 되고 한 7만 정도 파운드 정도 연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안한 삶을 살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여성들은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펜션을 받게 되는 분들이 9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이 커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빨리 저축을 하고 자금을 비축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소확행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소비와 혁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종종 뭐 패닉 버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심장발작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 솔루션이 나오고 있고요. 목적 의식에 맞게끔 보람찬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좀 현 시점에서 좀 고령 문제 현안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어로 토론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세이프티넷 부분. 그래서 사실 이제 펜션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펜션에 대해서 개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신과 그 다음에 그냥 먼슬리 페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페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스탠다드로 그냥 똑같은 페이아웃을 받을 것인지 일정하게 아니면은 좀 올려받을 것인지 내려받을 것인지 이런 펜션에 관련된 개혁이 하나의 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소셜한 부분인데 디지털 디바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노인분들을 좀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제가 이제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적인 부분이나 주택적인 부분인데 돌봄 서비스, 아까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전부 다 국가가 다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비용도 크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대 간의 돌봄 그리고 자원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프록시미티 그랜트를 소개드렸는데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쪽인 부분입니다. 워낙 싱가포르 자체 그 건국 이념이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이 주택적인 정책을 빼고는 지금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90%의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파이낸셜 에셋이 주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택에 들어있는 에퀴티를 리퀴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유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주택을 어떤 식으로 인터제너레이션하게 세대 간에 같이 거주를 하거나 가깝게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살 때 그리고 계속 모기지를 갚아 나가는 것도 연금과 관련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주택을 다운사이즈 하는 것도 결국은 연금과 연동을 해서 연금에서 페이아웃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택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면 엘더리 프렌들리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타운 플래닝을 이제 공공주택이 보통 단지가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 단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인분들이 도보나 그리고 뭐 휠체어를 타고도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타운 플래닝도 지금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연사분들 답변에서 제가 오늘 좀 논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제가 보험 산업이나 보험 그 시장 관점에서의 어떤 그 사업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제가 참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금이든 뭐 장기 요양이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이미 뭐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뭐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관점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표 자료 연사분들 발표에서도 그런 언급들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혹시 뭐 세대 간 갈등 문제가 혹시 어떻게 초래가 되었는지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나 시장 관점에서 해결한 바가 있는지를 좀 듣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먼저 모나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 있겠죠 국가에. 제가 알기로 이제 동유럽 쪽 이민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나 어떤 인구 구조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국의 사례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eah, of course. 네, And as you 물론입니다. say, we've had some 말씀하셨던 major 것처럼 저희가 여러 이제 정치적인 큰 사건들이 지난 수년 동안 있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 브렉시트가 하고 나서 이제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력 부족을 겪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미노 효과가 발생을 해서 보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훨씬 더 지금 높습니다. 이제 대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리페어를 하게 될 때 이제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분명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과 관련해서 이 경제 활동 가능 인구와 관련해서요. 어찌됐건 최대한 고령층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해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특징이 영국에서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연금 수령하는 것보다 이제 노동 인구들이 거의 2배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일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의 목적 의식과 본인의 보람찬 삶을 살고 싶어서라도 일자리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연장을 하자, 그러니까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평생 학습도 필요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생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 다양한 커리어로의 전환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대가 됐는데도 20대에서 혹은 30대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그러한 뭐 질환들을 겪을 수도 있고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실제 본인의 가치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일생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50대쯤 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에 기반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가치에 맞게끔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으로도 또 많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가 그랜드 페런트 리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부모가 있을 경우에 2주 동안 휴가를 내서 부모를 돌볼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가족을 위해서 돌볼 수 있도록 2주 동안 휴가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든 이 근로자들이 보다 더 이제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주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이민자도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보면은 이제 이민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 이민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국의 인구 상승을 보게 되면 인구 상승을 주도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이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출생률도 지금 2 이하로 떨어져서 한 1.7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성장의 주 원인은 사람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고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굉장히 미미해서 영국에서는 더 많은 이민자가 사실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세대 간 갈등 문제, 그거를 한번 좀 혹시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はい。
それは当然あるわけ 네, です。 당연히 세대 간 대립은 갈등은 존재합니다. 개호보험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살부터 개호보험료를 내는 그런 피보험자가 되느냐. 이게 처음에 창설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0살부터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40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호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40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살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는 것은 60살이 된다. 그래서 보험자를, 즉 피보험자를 몇 살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 봤을 때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돌봄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면에서도 손실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세대 간 교류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 자녀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지급 문제를 몇 살부터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정년을 몇 살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워크 쉐어링, 일단 퇴직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헬스 에이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건강 장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수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워크 쉐어링입니다. 그리고 스킬링입니다. 다시 배우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일본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자 사회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싱가포르 사례는 저기 노령층 친화적 사회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인터제너레이셔널 코레지던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그런 어떤 형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세대 간 갈등이나 그런 문제 말씀하실 게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다음 주제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 사실은 시설 주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수도권 거주 선호 현상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비용이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일본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도 뭐 부동산 문제가 당연히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놀랐던 거는 어쨌든 싱가포르이 생각보다 공공주택의 그 미디안 값, 부동산 가격의 미디안 값이 아까 50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보다는 되게 높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동산 그 시장과 연결되어서 요양시설의 어떤 확충 또는 그 장기 요양 시장의 어떤 확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님비 현상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간 갈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역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장기 요양 시설이 들어왔을 때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 안전 보험 같은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적 이슈가 뭐 발생을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이관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격은 왼쪽이 공공주택이고 오른쪽이 공공주택 분양가였고 오른쪽이 이제 프라이빗 콘도 가격이었는데, 프라이빗 콘도 가격은 전혀 싸지 않습니다. 예, 거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공주택을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배경은 싱가포르 정부가 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정부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전에 이제 LH가 통합이 되기 전에 주공이 있었고 토공이 있었죠. 주택공사의 역할을 방금 이제 HDB라는 하우징 앤 디벨롭먼트 보드라는 기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퍼블릭 랜드 오너십이 가장 큰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개발을 할 때, 당연히 가장 프라임 지역, 뭐 싱가포르 다 와보셨으면 마리나 베이 샌즈 뭐 이런 거 아시겠지만 거기에다가 그걸 개발하지는 못하죠. 외곽에 개발을 하지만 지하철역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개발을 하고 그 퍼실리티 안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스톱 빌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용적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높여서 이 토지 자원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도시 계획이 같이 혼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센트럴 지역은 아니지만 조금 외곽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확보를 하고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 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최대한 우리가 그 토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양시설 내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실버타운, 뭐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와서 많이 교류를 하고 만나는 분들은 사실 도시계획이나 주택 쪽 분들이 많아요. LH 직원분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소통을 하는데 이게 한국의 모델에서 가장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런치 때 여러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게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이런 거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LH가 토지 수용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면 그 일부의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LH 개발 구조 자체가 그 땅을 팝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다 토지 수용을 기껏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리테인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다시 팝니다. 민간에.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퍼블릭 랜드 오너십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LH는 수익을 내면 안 되지만 적자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한국의 구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토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유휴지도 있고 한국에 유휴지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도 유휴지가 꽤 많습니다. 의외로 유휴지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이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뭐 주택 공급한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주택을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한 가지 아까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굉장히 큰 질문이 누구한테 어떤 주택을 공급할까인데요. 왜냐하면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청년, 뭐 신혼부부, 뭐 특공만 해도 뭐 몇십 가지가 있죠, 한국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워낙 출산율 장려를 하는 부분과 고령 인구 이 두 가지를 타겟으로 딱 정했어요. 청년 인구에 대한 주택 지원은 굉장히 미비한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타겟을 확실히 정해서 토지가 어느 정도 유휴지가 됐든 새로 개발하는 신도시가 됐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멀티 에이전시, 멀티 미니스트리의 에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아침에 계속 복지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 자체가 도시계획이고 하우징이다 보니까 왜 국토부 얘기는 안 하지? 왜 LH 얘기는 안 하지? 왜 SH 얘기는 안 하지?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건 복지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절대로 뭐 지자체가 단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 미니스트리가 전 에이전시가 정부 부처가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님비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도 사실 널싱홈에 대한 님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플래그십 프로젝트 정부에서 했던 실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이번에 처음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널싱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우징 컴 케어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하우징하고 케어를 같이 하는 전반적인 시니어 하우징인 거죠.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정말 그런 쇠약한 환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 어시스티드 하우징, 인디펜던트 하우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인테그레이티된 모델이기 때문에 님비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훨씬 그 전에 비해서 없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가져갈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세대 간 갈등의 가장 큰 요인도 사실 부동산 시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그쪽 연구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주택의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가 노인분들이 계속 주택을 다 안 팔고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홈 오너십 레이시 자가 보유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보급률 자체는 100%예요. 그러면 결국은 엄청 많은 다주택자와 엄청 많은 그런 노인분들이 주택을 갖고 거기서 안 살고 세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델로 좀 저희가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종합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본 사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호 시설이 워낙에 한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제가 언급한 이슈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かつては昔はですね 네, 예전에는 高齢者施設は 고령자 山奥 시설은 の人里 산 離れた 속에 ところに 정말 인적 드문 곳에 ですが 있었습니다. もうこの 그런데 20 지금은 世紀になって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 창설되면서 이렇게나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심안에서도 도쿄에서도 세타가야라고 하는 굉장히 번성한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브랜딩되었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하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빈집입니다. 고령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큰 집이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된 채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야기를 두고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빈집을 싸게 대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인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투자를 매입하고 팔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이 자가율 그러니까 집을 갖고 갖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공단이라는 것이 일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을 끌어들이다거나 또는 고령자와 함께 살게 하거나 그래서 공단 자체도 그 의식을 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나한 대표님한테는 제가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앞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솜포 케어가 왜 성공적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솜포 재팬이 손보사 일본 손보사 2위 그룹인데 솜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사고 예방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인풋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솜포 케어라고 하는 것도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솜포 케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리스크 프로파일을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요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모나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선세이브 그런 사례는 보니까 인베디드 보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인베디드 보험이 고령 소비자의 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슈어테크 기술이 고령 그 장기 요양이나 아니면 고령 소비자를 위한 어떤 보험 상품, 그 리스크 관리 상품 그런 것들을 시장을 확대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다 이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고령층이 이제 그런 기술이나 디지털 그 소비에 익숙해지려면 우리가 소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디지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고령층한테 이제 그런 리터러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 또는 그런 방법, 사업적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나한 대표님의 경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es, of course. 예, 감사합니다. Good question.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종종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기술을 잘 못 다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성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만이 아니고 미래에는 또 다른 기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강제로라도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술, 이 일자리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개인 생활로 가게 되면은 사실 신기술을 이제 당면하게 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기술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즉, 결국에는 기술 도입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술이 잘 도입이 안 되게 되는 그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둔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고령층 소비자들을 타겟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 실생활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될 때 신기술을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생소함을 극복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인지적인 그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게 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도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복잡한 거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생소한 건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층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타겟해가지고 요거를 해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을 이 고령층이 사용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현재 심각한 디지털 소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자체는 작지만,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나 뭐 SNS,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사용하는 빈도를 보게 되면요. 근데 오히려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층이 50대 이상입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정말 많이 SNS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도 충분히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술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생소함을 극복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층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특히 또 이제 치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치매가 있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기반을 해보니까 디지털하게 교류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대화를 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프로세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싫어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접촉은 오히려 좋아한다라는 거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수월하게 커넥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 임베디드 그 보험 상품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문제를 어찌됐건 해결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는 기꺼이 그런 보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세이브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보험 상품과 관련된 기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에다가 새로운 보험 상품을 통합하는 임베디드 형태의 수요도 굉장히 다양한 인구층에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소비자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거의 다 돼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그 아까 오전 세션에서는 토론 시간이 짧아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못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플로어에 질문 사항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오늘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불빛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오디언스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토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맞는데, 예, 여기 먼저 손 드셔가지고, 예. 네, 저는 신한라이프의 강성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日本のケースについてすごい勉強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日本では老人ホーム、昔の老人ホームっていう 노인홈이라는 노인 요양시설이죠. 그러한 컨셉의 집들이 없어지고 재택적으로, 재택 개호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제 조사로서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노인홈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말하는 실버타운이죠. 그런 것도 실제로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은 재택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시설에서 케어하는 것을 요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홈이 아니라 고령자 주택입니다. 고령자 주택으로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재택입니다. 집에서 살면서 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는 스마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도 고령자 주택으로서 하나의 주거로서 거주 지역으로서요. 하나의 그런 재가 서비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호보험에서 말하는 특별 개호 노인 시설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일본어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한 분 저 가운데 계시네요. KDB 생명의 백효정이라고 합니다. 그 오전 오후 강의를 통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계속 나왔는데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요양을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험 산업에 있는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 시설이나 주택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고 대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되려면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사실은 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실정은 시설 입소자가 원래는 이제 장기 요양 등급자 중에 1, 2등급 중증 어르신들이 입소해야 하지만 현실은
집에서도 거주가 가능하신 3, 4등급자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노쇠했지만 집에서 살기에 돌봄 공백이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 재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재가 요양 서비스 중에 없는 부분이 비급여 서비스입니다. 비급여 돌봄 서비스가 없다 보니 일 3시간 또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서 8시간 정도 공급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사적 간병을 쓰거나 혹은 이제 그런 사적 영역에 가사 서비스를 쓰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높고 사실은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른 입소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이런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그 비급여 항목의 돌봄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또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좋은 예시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질문 大変重要な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にも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도요, 韓国同様 한국과 民間の 마찬가지로 介護保険も 민간 たくさん 개호 あるわけ 보험도 です 대단히 ね 많이 존재합니다. 公的介護保険が 공적 もう限度 개호 額が決ま 보험이 っております 뭔가 から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それ以上は 때문에 ケアプランで 그 サービス 이상은 の給付をしない 개인 ということ 플랜으로 になれば 보완을 해야 民間介 됩니다. 護保 그렇게 될 険が 경우에는 その 민간 在 개호 宅での 보험이 ヘルパーの派 재택, 遣ですと 제가 か夜 뭐 間の見 헬퍼 守りですとか 파견이라든지 또는 そういったところに給付をすれば 간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両方 급여가 合わせて 이루어진다라고 補完的 한다면 に在 양쪽을 宅を長く続ける 합해서 ことができ 상호 る 보완적으로 소유 재택 서비스가 사회に 가능할 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 것으로 か 보입니다. 그런 それが 사회로 多分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急 생각이 がれている 듭니다. かなというふうに 그리고 그 이제 で 긴급히 その意味 해결해야 で 될 は 과제라고 保 생각합니다. 険業界の皆 그런 様が 의미에서 そうい 보험업계 った 여러분들께서 新しい 그러한 새로운 保険外 보험 の事 이외의 業をですね 사업이라든지 構築してくださる 이 と 그런 大変 것들을 嬉しいんじゃない 구축해 か 주신다면 なというふうに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예. 뭐 오늘 담은 내용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민에 좀 충분한 답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예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요.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질문하신 분들 다 생명보험사에서 오셨는데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손해보험은 이제 그 리스크의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이 지금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명보험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먹거리가 너무 없다. 예, 그런 말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봉주 교수님께서도 뭐 두 산업이 이제 역전이 됐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오늘 다룬 주제가 뭐 이미 자회사를 만드신 회사들도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연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것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